오늘은 그 사대비 묘비 문양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와 달을 상징하고 그거를 형상화한 1월상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1월상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하냐면 제가 학예 논문으로 해를 상징하는 일상물을 중심으로 해서 썼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한국의 분묘 문화에서 1월상 문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묘비에 베풀어진 1월상 문은 뭐 우주관이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생사관, 그 다음에 당시의 시대 상황, 정치 사회적인 시대 상황 이런 내용들을 또한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 선생님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내용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그런 묘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삶과 그 다음에 의식,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또 제가 묘비 문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옛것들이 많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사대부의 묘제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남아있냐면요. 도성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 근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있어요. 분포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묘제들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랫동안 서울에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서울이 원래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서울이 자꾸 어떻게 돼요? 커져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개발이니 이런 미명화 속에서 경기도 지역도 요즘 개발이 적극적으로 되고 이래서 이런 산지나 이런 데들이 아파트 단지로 변하고 있는 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형과 자취를 잃어버리게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릉은 어찌 됐던 간에 국가에서 왕릉은 관리를 해요. 근데 사대부 묘제까지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잠깐 들은 얘기인데 참 아쉬운 게 오늘 발표할 그 연성군 2군 연안이시 집안이거든요. 여기 종중의 일을 보신 분이 제가 알아요. 이거 그 문화재로 지정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하여튼 안 좋은 일을 겪으셨어요. 왜냐하면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경기도 지역의 땅값이 무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후손들이 별로 그런데 욕심을 갖지 않다가 거기다 뭐 저도 여자지만은 그 재산 분리가 남녀 다 똑같이 1:1:1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후손들이 자기 몫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팔아서 그 현금화 하는데 관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존이 되지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조사를 보다 다니며 참담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묘가 바로 저기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후손들이 조상의 묘를 찾지를 않아서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풀밭으로서 풀밭을 헤치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아까 같이 개발로 인해서 제대로 이렇게 보존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1월상이 제 논문,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을 보고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떻다라는 제 의견을 뭔가 글로 써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이 있다라는 거를 남겨서 자료화하는 것도 제가 제 논지를 밝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자료화를 하면 후대에
이거를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런 작업을 안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애착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또 아울러서 그 묘지 문화의 중요성이 점점 퇴색해가고 있잖아요. 요즘 매장 하시는 분도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화장을 주로들 많이 하고. 그래서 망자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상징 코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묘제와 또 묘비 문양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묘제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켰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합한 그러한 새로운 그 묘제와 관련된 문화는 우리가 어떻게 창출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 또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그 사대부 묘비에 관한 선행 연구는 거 맞네요. 네. 선행 연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동안에는 묘비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주로 관심이 있었지 묘비 문양 자체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처음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묘비 문양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들은 거의 없는데 제가 주로 일월상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묘비의 문양들이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본다고 했는데 일상문과 월상문이 표현된 경우 일상문은 아시죠? 뭐예요? 해를 상징한 문양이고 월상문은 달을 상징한 문양인데 이따가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묘비 앞면에 일상문과 월상문이 표현이 될 때 어떤 게 앞면에 표현이 될까요? 해가 앞면에 표현이 되고 달이 일반적으로 뒤에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일상문과 월상문이 이렇게 서로 대칭되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앞에 일상문은 그대로 있는데 뒤에 뭘로 바뀐 경우가 있어요. 월상문을 표현하지 않고 구름 문양. 그래서 보통 일월상을 표현을 할 때 일상문과 월상문을 표현할 때는 뭐를 배경으로 해서 구름을 배경으로 해서 해와 달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대신에 월상문 대신에 뭐만 표현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구름문만 표현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 또 반대로 일상문을 표현해야 되는데 해를 표현하는데 해를 표현하지 않고 구름문만 표현하고 뒤에는 월상문, 달만 표현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월상문이 뒤에 왔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앞에는 원래 뭐가 와야 돼요? 서로 짝을 맞추려면 일상문이 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게 된다? 용문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뒤에 월상문이 와야 될 자리를 또 뭐가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문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 문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따가 중간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태양 속의 삼조고 주작, 봉황 이거는 서로 다른 새가 아닙니다.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서조예요. 무슨 말이냐? 태양 속의 삼조고는 무슨 새요? 태양 속에 그렸으니까 태양새겠죠. 그러면 태양은 양 중 뭐예요? 양이죠. 그러니까 양조예요. 양을 상징하는 새예요. 그러면 주작은 뭘 상징하죠? 불을 상징합니다. 불? 그러면 불하고 태양은요 똑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엄청난 광명, 그 다음에 엄청난 열기. 그렇기 때문에 주작과 삼조고는 거의 속성이 비슷한 그런 새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같다라는 거는 이따가 실사례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봉황도 봉자는
바람이라는 뜻이 있고 황자는 황제를 의미하는 뜻도 있지만 태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와 모는 서로 한 가족이다. 삼조고와 같은 태양새, 그 다음에 주자, 봉황, 서로 별개의 새가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서조이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그거를 알고 지금 대통령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문장에 사용하는 게 뭡니까? 봉황이죠. 그래서 굳이 그 연원과 전통을 따져본다면 태양 속의 삼조고의 전통이 지금의 봉황으로까지 쭉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조합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타난 다양한 조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원래는 해를 표현을 했으면 뒤에 달을 표현을 했는데 다른 것들이 이렇게 그 자리를 메꾸게 되면서 점차 모는 쇠퇴해지고 사대본 묘비 문양 중에서 일월상은 점차 후퇴하고 모가 이제 전면에 들어서게 된다. 점차 시대가 지나면서 용문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월상이 중요한 거는 일월상에서 뭘로 나중에 바뀌게 된다? 주문양이 용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문은 특히 조선 후기에 묘비 문양들 보면은요, 용문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조선 전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런 문양들이 이게 표현이 되다가 후기로 가면서 용문이 더 많아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용문으로 바뀌어진 가장 중요한 배경은 소중화 사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근데 중국의 다민족 국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누가 있냐면 한족이 있어요. 한나라를 세운 한족. 근데 한족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권을 형성을 하죠? 중원지역. 중원지역이라고 하면은 무슨 강 유역이에요? 아니, 황하강. 황하강 유역의 중원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한족은 무슨 민족이에요? 예, 농경민족이에요. 농경을 위주로 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한족에 의해서 체계화된 학문이 바로 뭐예요? 유교예요. 네. 거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유교 문화권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상징물로 뭐가 사용되고 있다? 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중국에 대해서 사대적인 측면이 강해지고 유교를 숭상하고 중국에 대해서 사대적인 측면이 강화될수록 왕권의 상징물로 뭘 사용하고 있다? 용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언제?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여기서는 아니지만 제가 뭐 강의 개인 다른 데서 강의할 때는 이거 많이 써요. 유교할 때 유자 이거잖아요. 유교는 무엇과 밀접한 거다? 이거를 이 글자 써놓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원래 말미암을 이자잖아요. 어디 위에 올라가서 재단 위에 올라가서 목에 오게 해달라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용 얘기했는데,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그런데 무슨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신이에요. 농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용은 물을 조절하고, 물과 기후를 조절하고 관장할 수 있는 변화무쌍한 능력을 갖고 있는 상상 속의 동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 문화권의 최고 권력자가 무엇과 같은, 용과 같은 그러한 신이한 능력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왕권의 상징물로 뭐가? 용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점차 일월산문 이런 것들 중간에 다른 걸 통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뭘로 넘어가게 된다? 주류가 용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용으로 넘어가는 건 잘 아시다시피 조선 전기에도 조선시대가 국교를 유교를 했죠. 그런데 조선 전기는 이 사대적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사대주의였지 실질적인 사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뭐를 겪게 되면서 병자호란을 겪게 되면서 이제 청에 대한 그런 어떤 반감이 이게 강해지고 이러면서 심지어 멸망한 명나라의 그 황실의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그 제사를 지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사대로 바뀌게 되거든요. 형식적인 사대가.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용문이 훨씬 더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들을 지금 이제 중심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거 조선 전기예요. 전기 그다음에 후기로 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일산문과 월산문 해달이 표현된 예를 살펴볼게요. 해달을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둥근 원만으로도 표현이 돼요. 해달을 표현할 때. 그죠? 그런데 해를 표현할 때 둥근 원 안에 삼조고와 같은 새를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둥근 원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달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둥근 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반달로 표현하기도 하고 초성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에는 달을 이렇게 둥근 원이 아닌 모습으로 표현할 때 주로 뭘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많다? 초성달로 표현하는 게 많아요. 선생님들 오른손을 요렇게 모양이 된 게 하늘을 쳐다볼 때 요런 모양인 게 무슨 자리예요? 초성달이에요. 왼손을 들으셔서 요렇게 해서 하늘 볼 때 달의 모양이 요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거는 금음달이에요. 쉽죠? 저희 애 아빠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 예. 아, 이거 전공, 이런 거 공부 안 했을 때 뭐 할 때, 근데 안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초승달이 많은 이유는 특히 터키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인데 터키 국가에도 초승달 등장하거든요. 초승달은 뭐에서 뭘로 가는 달이에요? 커지는 달이에요. 그죠? 보름달로 되는데 금음달은 뭐예요? 상망이에요. 그래서 보통 금음달로 표현된 얘는 극히 찾기가 어렵고 초승달로 표현이 되면 결국은 망자의 사후세계에서 아주 풍요롭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얻기를 왜냐하면 보름달은 뭘 상징해요?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초승달로 표현된 사례들이 특히 조선 전기에는 많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뭐 둥근 원이나 초승달이나 뭐 반달이나 이런 모양이 아니라 달 속에도 뭐예요? 뭔가 문양을 집어서 넣어서 표현했는데 요거는 먼저 설명하고 나서 요거부터 할게요. 문양을 넣어서 표현을 했는데 무슨 문양을 넣어서 표현을 했냐면은요. 토끼가 방아 찢는 모양을 표현을 하거나 이거는 개수나무 같기도 하고 불로초 같기도 한 그런 문양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냥 둥근 원이나 뭐 달 같은 경우에는 뭐 둥근 원 또는 반달, 초승달 모양 외에 이렇게 이제 표현돼. 먼저 태양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 중에 오늘 얘기를 특히 더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요거예요. 제가 일로 했나 보다. 제가 이걸 왜 2개를 했는 줄 아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사진을 어떤 몇 시에 찍느냐에 따라서 해가 비치잖아요. 여기 사진에는 달이 셋이 분명하게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탁본을 친 거예요. 탁본에는 달이 셋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탁본을 안 쳐도 사진 약간 오후에 찍어야지 잘 나오더라고요. 한 3시 정도 넘어서 달이 셋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일상문 중에 해를 상징하는 문양 중에 이렇게 태양 속에 삼조고와 같은 새를 집어넣어서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북한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조선시대 때 수도가 있던 곳이 아니니까 중요한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생활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대한민국 안에서 확인한 건 딱 4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 있고, 그 다음 볼게. 여기 이국주, 변한열, 이렇게 딱 4점 찾았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찾았을까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간절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주어지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에 대해서 관심이 꽂혀서 그 분야 연구할 때는요, 주변에 나 요즘 이거 관심 있어서 나 이거 하고 있다 막 떠벌리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 들으신 분이 우연찮게 도서실 가서서 자기 자료 찾다가 그게 생각이 나면 어떨 경우에는 복사를 해서 갖다 주시거나 이런 책 보라고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때 강의를 들었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그냥 강의 계획서가 아니라 자기 논문 계획서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지도 교수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게 이쪽이니까 이렇게 냈는데, 나중에 방학 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요한 자료를 나한테 보내주려고 하는데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줬는데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뭐냐면 솔직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학생들 그 논문 계획서 이렇게 해놓고 자기 읽어보지도 않았대. 그냥 겉장들만 이렇게 보고. 근데 그 외국에서 뭐 하는 분인데 자기 연구실에 와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뭐가 써있게 이거 뭐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학생들 논문 계획서 한 번씩 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제 거를 뽑더니 이거 재밌겠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보다 보니까 요거 쓸 때 좋은 자료를 자기가 조사 나갔을 때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2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귀동량에서 다른 분한테 또 알게 되고, 이 이국주는 잘 소개가 안 된 경우예요. 요거는 포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비교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보세요. 여기 특징은 뭐냐면 달이 셋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이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가끔 제가 놔야 될 때가 있는데, 새가 동새가 있잖아요. 움직임이. 날개를 이건 뭐 한 거예요? 접은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건 뭐예요? 날개를 폈는데 아직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날아가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날아가려고 날개를 핀 경우, 그 다음에 날아갔다 와서 아직 뭐예요? 날개를 접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옆에 측면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날아가는 모습의 새예요. 이 경우는 날아가는 모습의 새입니다. 그러면 제가 쭉 이렇게 지금까지 연구를 해온 결과 어떠한 특징들이 있느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날개를 접은 경우는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에는 주로 날개를 접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소 불안정한 시기나 뭐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날개를 이렇게 반원형으로 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경우는 극도의 정치 사회적인 혼란기 때는 날아가는 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오늘 대학원 수업보다도 더 좋네요. 좋은 게 작으니까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새가 갖고 있는 상징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전달자, 그다음 하나는 공령의 전달자,
뭐 곡식이라고 해도 돼요. 세 번째는 뭐의 전달자예요? 천명의 전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살펴보는 게 대부분 뭐예요? 사대본 묘비예요. 네, 영혼의 전달자는 또 어떻게 보면 무덤에 그렸으니까 뭐 영혼의 전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공룡의 전달자 제일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흥부놀부전에서 보면 박씨를 누가 갖다가 흥부한테 전해줘요? 제비. 그때 제비는 뭐예요? 공룡의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유물이나 또 어떤 그 역사적인 설화나 이런데 공룡의 전달자로 등장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다음에 천명의 전달자는 뭐예요? 왕이 될 사람한테 천명을,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천명의 전달자로 뭐가 등장한다? 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로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삼국사기에 저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열전편이 있어요. 인물사. 열전편에 누구와 관련된 기사를 집에 혹시 삼국사기 있으시면 이따가 한번 살펴보세요. 궁예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후고구려를 세우기 전에 세달사라는 사찰에서 승려였어요. 근데 스님들도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아침에 돼서 바리떼라고 해서 소쿠리 들고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까마귀가 옥이죠. 옥조각에 임금왕자가 새겨진 옥조각을 바리떼에다가 탁 떨어뜨려 놓고 날아간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그것을 보고 흐뭇해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궁예가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라는 걸 암시한 거예요. 예, 왕이 될 사람. 그래서 천명의 전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날아가는 새를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면과 연관시켜서 좀 해석을 해보면 이 두 사람은요, 여기 지금 제가 그 다리새 분명하게 안 보여서 위에 하나 더 탁본 친 거 있죠. 이게 바로 오늘 주로 많이 얘기하려고 한 요 성남시에 지금 소재해 있는 연성군 이곤의 묘비문양이고, 요거는 박운이라는 사람의 묘비문양인데 이거는 남양주에 있어요. 남양주에 그 삼종으로 표현된 게 두 개에서 다음에 좀 이따 설명한 변한열도 남양주에 있고, 아까 이국주는 어디에 있냐면 파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찾은 바로는 4점이 있는데, 그러면 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로 조선 전기에 일상문 속에 새가 표현이 될 때 특히 날아가는 새로 표현된 거는 언제만 등장하고 안 보인다? 16세기에만 등장하고 안 보입니다. 그럼 16세기 초에 왕을 지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중종입니다. 중종.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중종 반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박운, 그 다음에 이곤. 이곤은 중전 반정에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박운은 누구냐면은요, 중종 반정의 1등 공신이 누구냐? 박원종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원종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묘비 문양 중심으로 하니까 제가 사진을 제시하지, 주위에 보면 하나 나올 수 있는데, 문정왕후 아시죠? 문정왕후가 누구의 부인이었어요? 중종의 계비예요.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계비예요. 근데 문정왕후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명종이에요. 근데 명종이 어렸을 때부터 허약했어요. 그래서 회양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를 많이 시주를 했냐면은, 그리게끔 했냐면은, 불교 회화 중에서 약사와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려요. 약사가 무슨 부처님이에요? 인간의 무병장수를 관장하는 부처거든요. 그래서 명종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근데 약사열애에 좌우 협시보살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입니다. 그래서 일광보살의 보관 안에 해를 표현하고 월광보살의 보관 안에 달을 표현을 하는데, 여기 해를 표현한 것을 보면은 여기와 똑같이 날아가는 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조선 전기에 태양 속에 날아가는 새로 표현된 거는
특히 조선정기 언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6세기. 그것도 누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 중종과 직간접적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날아가는 새니까 이 중에 뭐와 연결하면? 세 번째, 천명의 전달자와 연결하면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 볼 수 있냐면은 왕권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이양이 됐다?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이양됐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다리 세 개가 분명하게 나타났죠. 그럼 왜 다리셋을 분명하게 나타냈냐? 다리셋은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셔갖고 이 강좌 들으시는 분하고 관계없는데 천지인 합일사상을 나타내. 다리셋. 다리셋은 천지인 합일사상이라는 거는 제가 천지인 합일사상 할 때 항상 쓰는 글자가 이거예요. 무당문자 쓰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하늘. 이건 뭐예요? 땅. 그 다음에 하늘에는 신이 있고 여기에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통 사람들은 하늘과 신과 소통하지 못하잖아요. 이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샤만이라고 하고 그의 주술적인 능력을 믿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하늘과 이거는 뭐냐면 고대로 보면은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하늘과 땅을 이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과 연결해서 왜 분명하게 다리셋을 표현을 했느냐? 중종이 반정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임금을 바꾼 게 반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단순하게 인위적으로 바뀐 임금이 아니라 천명에 의해서 세워진 임금이라는 것. 그러니까 중종의 당위성을 좀 더 명확하게 뭔가 표현하고자 다리셋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지금 전기예요. 이 경우에는 좀 특징이 뭐냐면요. 다리가 안 보여요. 그죠? 여기가 머리예요. 보시면은 보이실래나? 네, 여기가 머리예요. 요 머리죠. 약간 기러기 같이 생겼어요. 근데 몸이 뭐예요? 태양도 반쯤 떠오르는 태양 가지고 다리를 표현을 안 했어요. 여기는 아예 다리 표현이 생략이 돼 있어요. 아니 선생님 날아갈 때는 동물이 다리를 아니 무척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했는데 저기는 의도적으로 다리를 길게 표현해서 다리셋을 분명히 했죠. 그러면 조금 이제 선생님 얘기도 맞아요. 뭐 날아갈 때는 다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새로 했는데 이국주는 아까 이곤 선생이 무슨 이씨냐면 연안 이씨예요. 같은 연안 이씨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국주는 어디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종 반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다리셋을 표현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하늘에 의해서 세워진 임금이다라는 걸 자기가 뭐 여기 참여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변환열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특이한 경우예요. 원래 고려 때 살아요. 고려 말에 우왕의 복위 사건과 연루가 돼서 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흔히 말해서 역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날 동안에 무덤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후손들이 선조 때 조정에 상소를 올려갖고 그래서 선조 때 늦게 세워진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날아가는 새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후손들이 이렇게 해서 그 뜻이 받아져 갖고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 왕조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제가 천명의 전달자라고 그랬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은 그 날아가는 새를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조상이 끝까지 어디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하늘의 명을 받은 그런 왕조라는 것 자체는 별로 표현하고 싶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새를 그려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는 뭐가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달이 표현이 된다 그랬는데, 요 경우는 아까 바군이라고 봤죠? 예, 달이 셋이 분명한. 그 다음에 변한열은 좀 전에 고려 때 우왕 보기 사건과 관련해서 처형당한 사람인데, 이 경우에는 여기 지금 뭘 표현하고 있어요? 토끼가 방아 찧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여기 보이시죠? 이거 토끼 방아. 네. 그러면 왜 토끼가 방아 찧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냐? 옛날부터 이게 제가 앞뒷면에 표현할 땐 태양은 양을 나타내고 달은 음을 나타나잖아요. 근데 방위로 나타낼 때는 태양을 동쪽에다가 위치시키고 일반적으로 달을 어느 쪽에 위치시켜요? 서쪽에 위치시키죠. 그런데 서쪽은 옛날부터 무엇과 관련된 세계로 인식하고 있어요? 죽음과 관련된 세계. 왜냐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 전승되는 그 설화 중에 서왕모와 관련된 신화가 있어요. 서왕모는 죽음과 형벌을 관장하는 여신이에요. 그런데 서쪽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를 관장하죠. 근데 이 서왕모는 아주 매력적인 걸 갖고 있어요. 죽지 않는 불사의 약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불사의 약을 서왕모가 직접 제조할까요? 서왕모의 권석, 시중을 들면서 불사의 약을 제조하는 걸로 뭐가 등장하고 있다? 토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찢고 있는 모습같이 보이지만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면 찢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휘젓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휘젓든 방아를 찢든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불사의 약을 조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슨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달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왕과 설화와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불교 설화에 보면 전생이 있고 현세가 있고 다음생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전생에 아사 직전이어서 굶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랬는데 토끼가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활활 타는 불 속에 자기 자신을 던졌어요. 그건 뭐예요? 몸을 보시한 거예요. 보시 중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보시만큼 더 큰 보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뭐가 되려고? 전생에 굶주린 부처님의 먹이가 되고자. 그래서 그 뜻을 가득하게 여겨서 토끼의 그 정령을 달에다가 두게 했다라는 그런 불교 설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적인 내용, 그 다음에 서왕마와 관련된 설화 이런 것들이 여기 반영된 그런 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거 이국주예요. 아까 같은 무슨 이시예요? 연안이시인데 여기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월산문을 무슨 모양으로 표현했나요? 초승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국주 같은 경우는. 아이고 죄송해요. 초승달 모양. 그죠? 근데 이거 오늘 이제 성남시에 소재한 그 이군의 뒷면을 보면 여기 뭘 표현을 해야 돼? 앞에 해를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삼중과 같은 새를 표현했지만 달을 표현했는데 달을 표현하지 않고 무슨 식물 같은 거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서쪽의 세계고 아까 저거 내가 불사의 약, 일반적으로는 뭐 불로초나 뭐 이런 것들, 개수나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불사의 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사의 약을 어떤 식물을 이렇게 표현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산물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불로초 내지는 개수나무와 같은 어떤 식물을
이렇게 표현한 예는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뭐 한 점밖에 없다? 예, 이곤 선생의 그 묘비 뒷면에서 월상을 표현한 게 다른 것들하고 완전히 특이하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같이 둥근 원인데 뒤에는 초승달로 표현되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런 예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앞면에 뭐가 있어요? 초승달이 있죠. 뒷면에 뭐가 있어요? 해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앞면에는 뭐가 있어요? 해가 있고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변환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돼 있어요. 앞면에는 뭐가? 달이, 뒷면 거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전각을 세웠어요. 보호각을 세웠는데 앞면에서 보면 달이 보이고 뒷면으로 가면 해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해달을 표현했을 때 일반적으로 뭐예요? 거의 90%, 95% 이상이 다 뭐예요? 앞쪽에 해를 두고 뒤쪽에 달을 두는데 해달을 뒤집어서 바꿔서 표현한 예는 여기 윤시영 부인 진주유씨 묘비 요거랑 아까 얘기했던 변환년 요건 아주 특수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선 후기로 가도록 할게요. 근데 조선 전기나 조선 후기나 일상문과 월상문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된 예는 어떤 거다? 둥근 원만으로 표현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보다는 둥근 원 안에 삼조고와 같은 새라든지 아니면 방아짖는 토끼나 그 다음에 뭐 개수나무나 이런 것들 등장한 예보다는 그래서 그것도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교 문화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삼조고와 같은 새를 표현한 일상문이 잠시 보이긴 해요. 그런데 시기가 좀 지나서 남북조 시대 수당대로 내려오면서는 점차 보이지 않고 둥근 원만으로 표현된 일상문과 월상문이 표현이 돼요. 그리고 둥근 원 안에 삼조고와 같은 새를 표현한 일상문은 주로 어디에 보인다? 동이족의 생활 영역과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태양 속의 삼조고와 같은 새를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한족의 유교 문화권에서는 그 삼조고와 같은 검은 새를 뭘 나타낸 것으로 보았냐면 태양의 흑점을 나타낸 것으로 봤어요. 근데 옛날부터 태양은 뭐의 상징이에요? 군왕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왕의 상징을 뭐한다? 가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길하다고 생각을 해서 태양 속의 삼조고와 같은 새를 빼고 뭐예요? 둥근 원만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또 한족의 문화권에서 삼조고와 같은 새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상고시대 때 한족과 역사에서 계속 대치했던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뭐예요?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에 우리가 소식하잖아요. 만주족, 우리 일본이 동이족인데 그들의 토템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삼조고와 같은 까마귀. 이때 오는 까마귀라는 특정한 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은 새를 총칭하기 때문에 오는 거무령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하고 역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 동이족의 문화권에서 토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삼조고와 같은 검은 새를 한족의 문화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인식할까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겠죠. 그래서 점차 그거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나 조선 후기나 일상문과 월상문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는 한족의 유교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삼조고와 같은 새가 등장한다거나 해에 달 속에 뭐 방아짖는 토끼와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예는 이렇게 손을 꼽아서 찾을 정도로 두면 제가 보여드린 게 거의 다예요. 대부분 다 뭐예요? 둥근 원 또는 반원, 뭐 초승달 이런 모양으로 표현되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전체를 다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구름 속에 일부가 가려진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 이건 아주 특이해요.
남양주에 있는데요. 뭐 구름, 꽃 모양 같이 해서 구름문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해가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인데, 앞면과 뒷면 모두 뭐를 또 같이 위치시켰어요? 예, 쌍학을 위치시켰어요. 쌍학. 여기도 보면 쌍학이 날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 구름을 배경으로 해서 해달을 표현시킨 예들은 많지만, 여기에 쌍학까지 등장시킨 예는 지금 김상준 묘비, 이게 지금까지 확인받은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한 게 또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성남도 그렇지만 어디냐, 요즘 많이 개발돼서 부동산가 많이 올라가는데 어디 있나요? 지하철 요즘 별내역 새기고 막 한데, 남양주에 특이한 것들이 여기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를 보면 일상문이 있는데, 일상문에 뭐를 또 같이 표현했어요? 용의 머리를 같이 표현해서, 요거는 좀 사진 상태가 잘 안 좋은데 뒤에는 월상문 보름달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뒷부분이니까 달이죠. 요 앞부분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해가 있어야 되는데 해 없이 보조 문양으로 사용됐던 구름문이 뭐가 된 거예요? 주문양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를 표현해야 될 때 구름문이. 그 다음에 또 아이고, 네, 그렇게 또 아니면 달을 표현해야 될 때 구름문이 표현되는. 그래서 그 보조 문양으로 사용했던 구름문이 주 문양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뭐가 뭘로 바뀐 현상이에요? 일상문 대신에 뭐가 표현된 예입니까? 용이 표현돼. 요 용 머리만 표현했어요. 이거 어디에 있냐면은요, 남양주에 가면 산흥이라고 있습니다. 산흥 누구의 능인 줄 아세요? 단종의 비의 능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원래는 단종의 비의 무덤으로 조성이 된 게 아니라 그 경혜공주의 남편, 예, 예, 정씨예요. 이 정씨 집안의 묘역인데, 남편이 죽고 그렇게 되니까 죽고 난 다음에 무덤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선산을 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주가 됐죠. 거기 그 경혜공주랑 결혼한 사람이 정미수예요. 아니, 정미수가 아니라 거기 그 결혼한 사람이 정씨인데 지금 제가 이름은 까먹었고요.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정미수예요. 근데 이 경혜공주와 결혼한 그 정씨는 가장 참혹하게 죽었죠. 왜냐하면 끝까지 단종을 어떻게 복위시키려고 하다가 그거와 연루돼서 사지가 능지처참하는 그런 큰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정미수도 주변에서 계속 화근덩어리니까 죽여라 막 그러는데, 세조의 부인이 어린애를 어떻게 그렇게 해서 끝까지 세조의 부인이 얘를 챙겼어요. 그리고 세조도 자기가 또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한테는 굉장히 관대했는데, 자기 저건 아니지만 자기 어머니 같이 단종의 비를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의 무덤에 뒤에는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달 속에 토끼가 방아 찧는 모양이잖아요. 요 경우 보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가 일상문과 월상문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조선 이제 점차 뭐예요? 무슨 문으로 바뀌어가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용문으로 바뀌는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여기 가서 보시면요, 요거 산흥 안에 있거든요. 저쪽 산흥에서 올라갔을 때 그 단종의 비의 무덤이 여기 있으면 선생님들이 봤을 때 오른쪽 편에 정미수의 무덤이 있는데 조각 끝내줍니다. 여기에 용의 얼굴이 확 하고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왕족의 능이니까 아무래도 최고의 조각장이 이 일을 맡아서 했겠죠. 아주 조각이 대단합니다. 선생님 보신 기억 나시죠? 예. 그래도 정치 그 집안이 잘 내줬어요. 그 의리가 있는 집안이에요. 자기네 쪽 무덤보다 이쪽에 훨씬 더 좋은 자리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리가 있는 그런 집안이죠. 그래서 정미수의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점차 어떻게 돼요? 뒤에
달이 있으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해가 있어야 되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위에 일부만 용이 표현되는데 뒤로 갈수록 점차 어떻게 돼요? 후기는 용이 전체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해를 상징하는 문양 내지는 달을 상징하는 문양이 점차 뭘로 바뀌고 있다? 용문으로 바뀌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훨씬 더 잘 보이죠. 이건 뭐예요? 용문양, 그러니까 해 문양을 표현을 했는데 밑에 뭘 같이 또 표현했어요? 용을 같이 표현했어요. 그런데 뒷면에는 앞에 해를 표현했으니까 뭘 표현해야 되겠어요? 달을 표현해야 되는데 조금 애벌레 같이 표현하기는 했지만 여기도 뭘 표현한 거예요? 간략화되게 용문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 이런 사례들을 보면 조선 후기로 가면서 무슨 문양이 뭐를 대체하고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일월상 대신에 용문이 그 자리를 대체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한 게 앞에 또 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주작은 제가 아까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삼조고, 주작, 봉황 다 같은 부류라고 그랬죠? 그러면 삼조고는 태양 속에 그리니까 양조죠. 그러니까 주작을 표현할 때는 어느 쪽에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아까 앞면에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박세영 묘비에 보면 앞면에 뭐가 표현이 됐어요? 주작. 이거 지금 뭐 대신 표현된 거예요? 삼조고와 같은 새 대신 표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해를 나타내는 것 대신에 주작을 표현했으니까 뒤에 지금 표현된 건 뭐라고 볼 수 있죠? 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하고 뭐는 같은 과라 그랬어요? 삼조고와 같은 새와 주작은 같은 과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거 말로만 내가 같은 과라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깃발, 의장기 깃발 뭐냐면 왕이 행차할 때 들고 나가는 깃발이에요. 의장기 깃발에 뭐가 있냐면 주작기가 있어요. 주작을 표현한 거 보면 어떻게 했어요? 삼두삼족으로 표현했습니다. 머리가 3개, 다리가 3개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뭐하고 뭐가 거의 같은 새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 주작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도상 위주로만 다루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에 보면은 제가 아까 주작은 어디에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앞면인데 이 경우는 앞면에는 용을 표현하고 아까 반대로 뒤에는 주작을 표현해서 이제 이런 경우는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까 어떤 경우도 제가 극히 드물다 그랬어요? 부인들을 다 그렇게. 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용문이 조금 더 일찍 등장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왕족의 무덤들에 더 용문이 일찍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걸 또 뭘 갖고 알 수 있냐면 아까 박운 얘기했죠. 중종반정에 관여를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박원종인데 박원종의 아들의 무덤에 삼조고와 같은 새가 표현이 됐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누구 무덤에 그게 있어야 돼요? 거기 직접으로 관여한 사람은 박원종인데 왜 없을까요? 박원종은요 뭐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영의정까지 지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일반 묘비가 아니라 뭘 써요? 신도비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신도비는 일찍부터 아까 제가 왕족의 무덤에 용이 등장한다 그랬죠. 조선시대 때 태조 이성계의 무덤에 그건 뭐야? 묘비에도 뭐가 표현이 됐어요? 용이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신도비는 일찍부터 뭐가 등장한다? 용이 등장해요. 그래서 박운의 묘에 그렇게 된 거는 이제 어쨌든 박원종이 중종반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건 좀 특이한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지역별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아까 태양 속에 삼조고와 같은 새를 표현하는 그런 거는 주로 어느 지역에 나타나서 여기 성남하고 남양주 물론 포천도 있지만 다 뭐야 경기도 요쪽 지역인데 이렇게 주작이 표현이 된 거는요 다른 지역은 안 보이고 어디에서만 보인다?
고향 지역에서만 봐요. 일산 쪽 가는데 고향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양주에 가면은 또 뭐가 있냐면 안동김씨 묘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묘역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문양이 있어요. 안동김씨 저기 남양주에 있는 묘역은 일월상이 중심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가문의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묘비에 나타난 그런 문양이 그 집안의 문장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런 추론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일월상에 이제 그러면 왜 주로 해와 달을 표현을 했는가 몇 가지를 통해서 먼저 해를 살펴보도록 해요. 해는 광명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햇빛이 비쳐야 뭐가 돼요? 광합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죠. 생장하고. 그래서 광명과 풍요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절대적인 존재가 태양이라면 이 지상의 절대적인 존재가 최고 권력자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뭐의 상징으로 사용이 됐다? 왕권을 상징하는 걸로. 그 다음에 해와 달은 지는 법이 없어요. 해는 날마다 재생하고 그 다음에 달은 28일을 주기로 해서 재생을 하죠. 그래서 특히 죽은 자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에 해와 달을 표현한 거는 왜 표현한다? 해와 달처럼 죽은 사람이 사후세계에 영생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와 달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은요. 손바닥도 어때요? 소리가 나요? 갑자기 소리가 나죠. 양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일이 되고 조화를 이뤄야지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양의 합이라는 것은 결국 풍요와 다산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이 절대적인 태양의 하늘의 절대적인 존재면 이 지상의 절대적인 존재가 제가 왕이라고 했는데, 왕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왕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 없이 왕이 혼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 월상이라는 건 해라는 거는 해가 임금을 상징한다 그러면 달은 뭘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신하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고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왕과 백성이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 상생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달도 태양과 마찬가지로 지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생과 불사. 그래서 아까 방아 찢는 불사의 약을 찢는 이런 것도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장생과 불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죽은 자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에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제가 조선 전기나 조선 후기나 가장 태양을 표현한 거는 둥근 원으로 표현한 게 많다 그랬어요.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배경이 유교 문화권의 영향이 우리한테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달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로 표현된 경우들도 있지만 주로 전기에는 어떤 걸로 표현된 게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초승달로 표현된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초승달은 만월인 보름달로 가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초승달로 표현하면서 죽은 사람이 사후세계에서 이제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볼 수 있는, 이거 왜 제가 등장시켰냐면 명나라의 일기예요. 뭘로 표현했어요? 둥근 원만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족의 문화권에서는 뭐를 표현하지 않고 삼조고와 같은 새를 표현하지 않고 둥근 원만으로, 이거 완전한 뭐를 나타난 거예요? 완전한 양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중종과 관련된 중종 반정과 관련된 거, 저 맨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바구니고, 아까 요거는 사진에서는 다리 셋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누구예요? 이골.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중종의 갭이었던 누가 문정왕후가 발언해서 만든 약사 삼존도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일광보살의 보관 위에 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아가는 새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다리를 몇 개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라 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연산군에서 뭘로 바뀌었다? 중종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 천인가문설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근데 천인가문설이 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 유교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뭐냐면,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은 한 나라를 전환시대하고 후환시대로 나누죠. 전환시대 때 제가 얘기하면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동중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조금 더 하면 끝나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하고 조금 일찍 끝나는 걸로 할게요. 네. 중간에 쉬면 이렇게 흐름이 딱 끊겨갖고 죄송해요. 그 화장실 가실 분은 잠깐 다녀오시든지 하세요.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동중서. 동중성 때 그 중국의 황제는 누구였냐면은 전한의 한무제였습니다. 한무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인가문설은 제가 설명할게요. 왕은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왕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해 줘. 너는 하늘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고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요것만 얘기하면 왕이 어떻겠어요? 최고 권력자가. 흔히 말해서 기고만장하겠죠. 아, 그래, 나는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모든 게 다 내 맘대로 난 할 수 있어. 전행을 할 수 있잖아. 이거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제어해야 될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온 게 천인가문설이에요. 뭐냐면 하늘과 인간은 밀접하게 교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왕은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런 데가 나요. 그런데 왕이 천명을 잘 받들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천재지변으로서 경고를 해요. 너 조심해. 근데 몇 번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천명이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얘기한 게 천인가문설이에요. 천명이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왕조가 바뀌거나 왕이 바뀐다는 거죠. 이거 왕의 입장에서는 이 소리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자기가 한다고 해도 뭐는 일어날 수 있어요. 천재지변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논리에 의하면 이게 다 누구가 잘못한 탓이에요? 왕이 부족하고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죠. 그래서 왕권이 건재했을 때 이런 얘기 하면요, 제명에 못 살고 가요. 이 얘기가 가능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왕이 있으나 마나한 시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미 반정이 뭐 했어요?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해도 뭐 크게 저거 할 거는 없죠. 그래서 동중서는 되게 좀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런 정치 사상, 정치 이론을 제시를 하고는요, 자기가 스스로 관직에서 다 물러나요. 그래서 그냥 평생 낙향해가고 조용히 숨 죽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큰 화를 안 당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입 잘못 놀려서 화를 당한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러한 거를 갖고, 이런 천인가문설을 갖고 왕조를 개창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걸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잘 활용한 사람이 있어요. 조선 성립의 1등 공신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성립된 당위성을 바로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전. 그래서 한무제도 훌륭하고 안 죽이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깔짝깔짝 있었으면 벌써 죽었겠죠.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현명한 사람이니까 관직에서 스스로 다 물러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건 조선 후기도 조선 후기에는 초승달보다는 보름달이 조금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선 후기에는 뭘 찾을 수 없다? 사대부 묘비에서 삼조고와 같은 새가 표현된 예를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4점 다 조선
후기가 아니라 전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냐면 광해군의 무덤 앞에 세워진 묘비입니다. 저는 제가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남양주 시장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거 정말 건의하고 싶어요. 여기 왜냐면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영락교회가 있어요. 영락교회 경동묘지가 있어요. 산행의 옆쪽길로 올라가다 보면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어서 영락교회 공동묘지 뒷문을 따고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연산군 무덤은 잘 돼 있어요. 어쨌든 왕에서 군으로 강등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재조명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다시 보기를 이게 다시 왕으로 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정도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면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뭐예요? 해를 상징하고 있고 뒷부분은 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앞부분이 한쪽에 없어져 버렸어요. 마모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처음에는 마모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옛날에 이거를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 날인가 지금 강의한 데를 여기 그때 성남에서 주관을 했는가 원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직접 답사를 갔었어요. 이 강의한 내용을. 그럼 훨씬 재밌죠. 지금 여기서 공부했는데 가서 자기 눈으로 보는데. 근데 저는 참고로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이거 저는 이제 마모된 거라고 했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마모된 거 아니에요. 네, 총알을 맞았다고도 말할 수 없대요. 총알은 이렇게 돌이잖아요. 화강암이잖아요. 핑퐁하고 탁 튕겨져 나간대요. 저희 일부러 훼손시킨 거다. 이게 왜냐면 면이 이렇게 됐잖아.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 같이 총으로 했으면은요 구멍이 뚫려져요. 저 튀어나가도 네. 우리가 저 벽돌을 수도로 탁 쳤을 때 네. 손이 벽돌을 지나가지 않아서도 힘은 지나갔기 때문에 벽돌이 깨지듯이 저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총에 의해서도 흙이면 딱 잘라지는데 네. 돌은 표면이 저렇게 깨져 나와요. 정대고 친 거 마냥. 그러면 지금 선생님 가능성도 있고 저는 일부러 훼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니요, 실제 이겼대요. 네. 미국 사람 미군들이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하다가 남해 묘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문신석이나 뭐 이런 석조물이 있어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그냥 노를 해가지고 조준도 안 하고 그냥 뭐 기관총이든 뭐든 딱을 쳐도 그냥 막 쏴대가지고 저렇게 많이 저도 유동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쓸려져 나갔다고요? 한 면이? 실제로 총을 가서 쏴보면 알아요. 네. 근데 하여튼 그때 하신 분은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이게 구멍이 팡 하고 튕겨져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선생님의 튀어나와도 네. 이미 가서 엄청난 힘을 가했잖아요. 그럼 거기는 그렇게 이렇게 정대고 뛰어가서 이렇게 옆에가 부서지면서 깨져 나오고 저는 그렇게 깨져요. 네. 근데 제가 저거 실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얘기도 이건 가정이니까 맞을 수 있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부러 훼손한 게 아닌가 그런 추론도 했어요. 저 우리나라 사람은 저 중국분도 그렇지만 묘역에 있는 걸 저렇게 훔쳐갈지언정 훼손은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제 사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추정을 했냐면은 왜냐하면 이 무덤을 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무덤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광해군이? 인조 반정을 일으킨 세력이 누구예요? 서인 세력이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태양은 뭘 상징한다 그래서 군왕의 상징이죠. 일그러진 군왕의 상징을 조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론했어요. 제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 얘기같이 좀 깨같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오래되게 안 보이네요. 그지 부서진. 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선생님 같이 뭐 그게 뭐 6.25 때나 이럴 때 총탄을 맞아서 이렇게 뭐 훼손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그런 추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개연성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조선시대 사대부 무덤에 특히 일상문, 월상문 같은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됐는가? 일월상문은 뭘 반영한다? 계세사상이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이을계자 세상세자예요. 죽어서도 이 세상의 삶이 계속된다는 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해와 달은요 움직임에 있어서 하나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오차 없는 해와 달처럼 사후세계에서도 사대부들은 여기에서 흔히 말해서 적어도 피지배층은 아니었잖아. 예. 여기에서 자기가 누렸던 그 삶을 죽어서도 해와 달이 그대로 운영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바랬던 이 세상의 삶이 저 세상까지 이어지기를 바랬던 그런 늘 같은 모습으로 순환되고 재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묘비에 그렇게 문양이 심은된 일월상문이 그 묘비가 살았을 때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또 묘주의 행적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투영이 되어 있고 반영이 되어 있죠. 그리고 죽은 사람의 무덤에 살았을 때의 어떤 흔적들이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얘기 어른들이 많이 해요. 뭐 같아도 뭐보다 어디가 낫다?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얘기들 하죠. 그래서 사후세계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더 중요시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추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맨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연도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전이니까 2018년이었나 19년 여름에 거기가 보령에서 무슨 세미나를 했어요. 무슨 세미나냐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모여서 생사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어요. 네. 죽음에 대한 생사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근데 우리는 뭐가 먼저 와요? 생이 먼저 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생사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사생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우리는 생사관이라고 하는데 왜 일본 사람들은 생이 먼저 오지 않고 사가 먼저 오느냐. 그랬더니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본보다 지질학적으로 조금 더 훨씬 안정된 곳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진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도 있고 그 다음에 해수면도 점점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자연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항상 뭘 생각하면서 사냐면은 내가 언젠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산대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으로 할 바는 다하지만 그 나머지는 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죽음이라는 것이 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그 어떤 나라의 국민들보다도 더 그런 걸 항상 느끼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에서는 생사관이라고 안 한대요. 뭐라고 하냐면 사생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우리의 그런 묘비에 나타난 문양은 사후세계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제가 2장짜리 나눠드린 거 있죠? 맨 마지막 장. 이것만 정리하고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앞장의 얘기는요. 앞장의 얘기는 제 2장짜리예요. 예. 2장짜리인데 앞장의 얘기를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 누구와 관련된 것만 쫙 뺐냐면은 연성군 이곤 선생하고 관련된 것들을 쭉 뺐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장 아까 다루지 않은 거는 뭐냐면은 맨 끝에 연성군 이곤 모역은 나와 있죠. 예, 거기 있는 것만 제가 조금 정리하고서 오늘 수업 마치고 그 다음에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제가 아는
아는 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성군 이곤 선생의 묘역은 성남시 분당동 판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묘역이고 거기에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문양이 있는 묘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다 지금 뭘로 바뀌었을까요? 아파트 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여기가 조금 그렇게 양지 바른 곳이라는 느낌은 아닌데 더 음습한 그런 공간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 이게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언제 지정이 됐냐면 2004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학술대회 개최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제 향토문화재로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게요. 아까 중종대의 문신이고 아까 뭐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중종반정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이 꼭 이렇게 좋게만 흘러가진 않았어요. 나중에 갑자사화에 연루가 돼서 곤장을 받기도 하고 또 그거는 이제 중종반정 일어나기 전이죠. 중종반정에 참여해서 연성궁으로 봉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명나라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조광조 이런 사람들이 전국 공신에 대한 사쿤 조치로 같은 해에 그 11월에 그 공신의 명단에서 이제 삭제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철원, 철원 부사, 여주 목사 등을 영입했는데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간호에 의해서 독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특히 뒷부분에 그 달을 상징하는 곳에 아까 뭘 표현한 걸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불로초 내지는 개수나무 같지는 않아요. 나무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게 이 사람이 생이 이렇게 흔히 말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사람이 살면서 오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이에요. 고종명이 뭐냐면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다가 자연사하는 게 오복 중에 큰 복이라고 해요. 근데 그 복은 못 누렸잖아요. 그래서 사후세계에 장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히려 그런 문양이 좀 특이한 문양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런 추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성군 이곤 이분에 대한 그 묘비 문양만 본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조선시대에 그 일월상을 중심으로 해서 문양이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이거는 제가 4월 달에 한국미술사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흔하게 들으실 수 있는 강의 내용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근데 가서 보시면 이제 좀 문양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들이 많다라는 거를 조금 느끼실 수 있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